경제관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박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국제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반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당초 기대와 비슷한 2%에 이를 것이다 예측을 내놓았는데 정부 같은 경우 정부 한국은행 역시 또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하면서 상저하고 전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망 내놓은 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죠. 예, 우리 정부는 적어도 우리 경제가 저점을 통과해서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예. 이렇게 확실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DI라는 한국개발연구원, 이것은 국책연구기관이고 사실 정부의 띵크탱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올 하반기에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는 전년 동기 대비 2%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2%란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한때 마이너스로 떨어지기도 했고 또 올 상반기에 우리가 0.9% 성장을 했습니다. 1%에 채 못 미쳤죠. 그런데 하반기에는 2% 성장을 한다. 이런 KDI의 예측대로라면 이제 우리 경제는 연간으로는 1.4에서 1.5 정도 성장을 하게 되고요. 또 주목이 되는 것은 이른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좀 부족했지만 하반기에는 좀 높아질 것이다. 라는 당초의 정부 전망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특히 기획재정부는 올간 경제 동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경기 둔화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썼어요. 이 대목은 적어도 정부에서는 그 지리했던 경기 침체가 조금씩은 업턴의 조짐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군요. 자, 반면 이제 8곳의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 중 절반 이상은 또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국 경제가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1% 저성장에 그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거는 뭐 물론 그 일본의 노무라 은행 같은 경우는 늘 뭐 낮게 내긴 합니다만 이게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8개, 8개 IB은행, IB라 하면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해서 뉴욕 증권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메이저 투자은행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이 8개 평균치를 내보니까 올해는 1.1%, 내년은 1.9%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선 내년부터 한번 보면요. 올해는 경기가 좀 나빴지만 내년에는 다 좋아질 거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는 2%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압도적이었는데 이번에 8개 IB, 국제 IB 투자은행 평균치가 2%보다 살짝 낮은 1.9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내년에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올해 우리 지금 성장률 우리 목표치가 IB 은행들은 1.1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내년에 1.9니까 내년에 회복되는 데는 투자은행들이 다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회복의 속도가 생각보다 좀 나쁘다. 이런 측면을 지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외생 변수, 우리 한국 스스로 한다기보다도 세계 경제 주변의 여건, 특히 중국이 생각보다도 빨리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제일 가까이에 있고 중국과 경제 규모가 거래 규모가 많은 한국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한국의 반도체 수출 이게 생각보다도 빨리 회복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이런 점이 IB 은행들이 전망치를 낮추게 된 하나의 요인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강력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해 나쁘면 그 다음에는 어김없이 아주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건국 이후에 GDP 통계를 낸 거 보면 2년 연속으로 2% 아래로 떨어져 있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 한 해라도 2% 아래로 가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2% 위로 치솟는 그런 어떤 반등세를 보였는데 이 그 IB 은행들 8개의 평균치대라면 내년에 경제가 회복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2%보다는 살짝 못 미칠 것이다. 그런 지금 아쉬운 그런 전망도 함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상반기 이제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이 이제 그런 거였죠. 수출도 반도체 경기 부진 예. 이게 불안 요소로 지목이 되고 있는 건데 뿐만 이외에도 이제 대외적으로는 기대를 밑들고 저희가 뭐 뉴스로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경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변수가 될까도 짚어봐야 할 텐데 우리 경제를 하반기에 압박하게 될 가장 큰 위험 요인 리스크 예. 어떤 게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한마디로 중국 변수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시한 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처음 얘기를 했어요. 예. 중국 경제 모든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시한 폭탄이 터질 듯한 그런 조짐이 있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장률이 중국은 8% 정도를 유지해 왔는데 예. 이게 2% 정도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동안에 중국 경제가 어떤 이 팽창 경제 물가도 올리고 부동산 가격도 올리면서 그 속에서 성장률도 같이 올리는 예. 고도 성장 정책을 유지해 왔는데 이 고도 성장의 메커니즘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부동산도 떨어지고 있고 예. 또 일부 부동산 회사들 지금 그 B구이 위안 같은 데는 지금 디폴트 만기도로 오는 회사채 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이 흔들리게 되면 예. 중국과의 교류 규모가 큰 한국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당초에는 중국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리오프닝을 하면 보복 소비, 이른바 경제학에서 말하면 펜트업, 그동안에 소비하지 못했던 걸 한꺼번에 몰아서 소비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상은 오히려 거꾸로 지금 중국은 디플레 조짐, 물가도 떨어지고 있고요. 수출도 둔화되고 있고 예. 모든 거시경제 지표가 상당히 급전직하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GDP 면에만 놓고 보면 중국이 제조업 세계의 공장이라고 그러는데 예.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런 중국에서 지금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큰 시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중국 경제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위안화가 흔들리는 그 효과를 우리 금융시장도 지금 동시에 받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지금 국제 유가가 조금씩 다시 오르는 듯한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중국과 에너지 가격의 불안, 이것이 하반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변수,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중국의 경우에는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펼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과연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백약이 무효다 하는 그런 일부 전문가들의 좀 우울한 전망대로 회복을 하지 못할 것인지, 이게 최대의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저희가 앞서도 뭐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열흘 만에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1조 원 이상 불어났다고 합니다. 뭐 사실 금리가 지금도 낮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또 증가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에도 어떤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보니까 그 원인으로 나왔던 것 중에 뭐였냐면 50년 만기 주담대 이게 상품 취급액으로 나와서 급격하게 좀 증가했다.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담대라는 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현재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경우는 보통 30년 정도 그렇게 만기가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정부가 50년짜리 만기도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50년에 걸쳐서 천천히 갚게 되면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을 샀을 경우에 또는 집을 담보로 맡겼을 경우에 매월 갚아가는 금액이 기간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적게 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다음에 또 더 장기에 걸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주택 구매력이 좀 약한 사람들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DSR 정책과 충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DSR이라는 게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대출이 지나치게 빨리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갚아야 될 그 원리금, 원금과 이자가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것이 40%, 70% 이렇게 이걸 넘어서지 못하도록 해놨는데요. 문제는 똑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더라도 종전에 30년짜리 주담대를 받았을 때에 비해서 50년짜리 만기 주담대를 받게 되면 매달 갚을 돈이 원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가계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아도 DSR 비율이 낮아진 거예요. DSR이라는 게 매달 갚아야 될 원리금을 원리금의 금액을 소득의 몇 %냐 이것을 제한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게 갑자기 생기고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써놓지 않다 보니까 지금 너도 나도 50년짜리 대출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갑자기 가계 대출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착시 현상. 은행들은 또 더 이 상황을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늘어나면 이자가 훨씬 더 돈이 많아지잖아요. 이자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이 금융 당국에서 정교하게 50년짜리 만기 대출을 라운칭 시키는데 조금 소홀했다. 그러면 정부도 이제 뒤늦게 대출을 규제를 하는 그런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대출 상품 만들 때 다 금융당국과도 다 보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금융당국에서 허락을 해준 상품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금융당국의 이좀 정책을 좀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또 지금 금융당국에서 내놓겠다는 대책이 나이 순으로 끊겠다. 그러니까 34살 이상 되는 사람은 50년 만기 대출을 주지 않겠다. 또 이런 식으로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정책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 차별은 헌법에서의 또 금지하고 있는 대목인데 그렇죠. 그래서 34살은 되고 35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불평등, 이 불균형, 이 문제에 대한 또 사회적 어떤 저항도 만만치가 않을 것이거든요. 좀 더 정교한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버스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